오늘 선생님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의 김혜리 세무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좀 어찌 보면 추운 계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저번에도 나오셔서 세금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혹시 어떤 또 내용을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잘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금융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금융소득. 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네. 이걸 배우게 될 텐데, 역시나 이 세금이라는 게요, 제가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네, 말이 맞습니다.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아는 거니까 오늘 그 내용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 2, 3교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먼저 1교시에는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생 선생님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교시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이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은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바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인데요. 분리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이 경우 14%의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금융소득의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금융소득의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반영이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에서는요, 이렇게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며 올바른 세금 신고 절차와 절세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로 향하는 1교시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교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주제는요, 짜잔! 금융소득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여기서 이제 적을 알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금융소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돈이 일을 하게 해서 버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세법상 좀 알아야 될 사항은 우리가 이자랑 배당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주식을 팔거나 이게 자본 차익을 받는 것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으로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자라고 하면 예적금 이자밖에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대표적이죠. 더 많죠? 네, 종류가. 맞아요. 예금과 적금은 일반적인 저희 이자소득의 부분이고요. 소득세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가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간에 또 이렇게 빌려주는 돈도 빙업대금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을 할인해서 받았다. 그런 경우에도 그 차익만큼이 다 이자소득에 열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금전 사용의 대가다. 그리고 확정적인 이자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그 비중이 큰가요? 네, 당연히 예금과 적금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도 차익이 발생했다. 저축성 보험 차익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봤고, 배당 소득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이 이윤이 남아서 또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정도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배당 소득도 말씀하신 그 배당 일반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배당 소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감자를 한다든지 법인에서 합병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배당 소득이 발생하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법인세법상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인정 배당이라고 해서 또 배당이 나오거든요. 배당에 대해서도 세법상은 열거가 돼 있고요. 해당된 열거된 배당 소득을 이제 다 통틀어서 우리가 말했던 일반 배당을 포함해서 배당 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융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과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 네.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좀 아는 게 좋아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네.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것뿐만 아니고 몸소 느끼고 네, 있죠. 그렇죠. 예. 이 세금이라는 게요. 원래 소득의 과세가 되는데 정말 작은 이자 소득 우리가 받는 거에도 다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는 보통 15.4%라고 해서 소득세 14%,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15.4%를 빼고 저희가 수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는 건데요. 네, 한 번씩 살펴볼게요. 종합과세라는 건요. 이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갔다. 예. 그러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돼서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뜻이고요. 예. 2천만 원이 안 될 네. 경우에는 원천징수 아까 말씀하신 네.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원천징수로 네, 예. 끝난다는 걸 종결됐다고 하거든요. 당시에는 네. 기분이 조금 좋지 않지만 맞아요. 더 신경 쓸 건 없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많이 그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일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2천만 원이고요. 그럼 분리과세는 뭔가 네. 하시면요. 이 분리과세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저율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2천만 원 아까 말씀드릴 때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익이 발생해도 정책상 저거는 분리과세 되는 항목이라고 하면은 네, 9.9%로 뭐 저율과세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45%로 고율로 또 분리과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그래요? 비실명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상 제재를 하기 위해서 확실히 명의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45% 최고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는 뭐예요? 9%는 이것도 15.4% 말고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상품들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정을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상품을 좀 알아볼 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좀 받을 때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금융소득의 절세 방법은 가장 큰 거는 분리과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비과세입니다. 예. 세금을 안 뗀다.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너무 좋죠. 예. 네. 하지만 아까 그 막 열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비과세는 원래는 과세되는 게 맞는데 정책상 이거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들을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 범위는 크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그 요건도 까다롭고요. 비과세되는 그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아무래도 이런 좀 비과세나 분리과세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둬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쵸? 백전백승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알아봅시다. 네. 네, 종합과세를 말씀드려보면요. 이 종합과세라는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자, 배당,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득이 있고요. 그 옆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우리가 앞서 봤던 네. 이자랑 배당 합쳐서 금융소득뿐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나 뭐 사업해서 버는 거 이런 네. 것들 다 포함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득세법은 모든 걸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지금 항목이 나열돼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종합과세 이 바구니에서
비껴난 분리과세나 비과세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과세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저율로 과세하는 상품들 네. 또는 고율로 과세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분리과세,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있는 거죠. 요 옆에 보면은 삼총사가 있는데 얘네는 네. 뭐예요? 네, 저 삼총사는요 분류과세 항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런 경우에도요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은 기간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류과세 항목을 종합과세랑 별도의 바구니에 놓은 것은 네. 종합과세 되는 항목하고 같이 두면요. 이거 너무 많은 세금이 거칠 수도 있고 퇴직 같은 경우에는 막 30년 근로했다가 한 번에 퇴직소득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류해서 그것만 과세를 하겠다. 저 머리가 좀 아파지는 게 네, 분리과세를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맞아요. 분류과세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분리과세는 아까 이제 원천징수로 끝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경을 안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분류과세는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을 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분류과세는 따로 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또 다른 바구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종합과세 그리고 원천징수 좀 특징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요, 말씀드린 이자 배당, 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종합과세 바구니에 담깁니다. 네. 근데 전부 다 이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다 담기는 건 맞아요. 그러면 되게 불리할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은 사실 좀 불리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되면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자 배당 이렇게 돼 있고 사업 근로 쭉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렇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 네, 있어요.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것은 무언가를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종합과세 되더라도 일정 소득들은 비용으로 아니면 소득 공제로 차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우리 이자하고 배당은요, 오히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자 소득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경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산하는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우리가 원천징수를 아까 들었잖아요. 15.4% 이미 뗐는데 벼룩의 간을 뺐는데 아니 또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원천징수 한 부분은 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진납부 부분에서 바로 직전에 기납부 세액으로 원천징수는 또 차감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왜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예. 종합소득 세율의 답이 있는데 우리 15.4%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단일 세율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종합소득 세율을 보시면 최저 6%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고 제일 높은 건 45%.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이자 소득도 배당 소득도 45%까지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뭐 경비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은데 플러스되어 있는 그로스업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잠시 또 2교시에 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알 듯도 한데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시 한번 보시죠. 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해서 남애경 씨의 사례가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매년 사업소득을 1억 원씩 꾸준히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어요. 뭐가 좀 잘 됐나 봐요. 그렇죠. 좋은 것 잘 풀렸나 같아요. 봐요. 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남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거 나 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되시거든요. 1억 5천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세금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 거죠. 네, 이미 원천징수 됐지만 5월 달에 또 이 사업소득하고 합산해서 5천만 원을 세금을 신고하면 네. 얼마나 더 과세가 될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진짜 폭탄 맞아요? 네, 폭탄을 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원천징수가 됐던 부분을 네. 차감해주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충분히 있지만 왜 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출을 한번 해보죠. 다음 네. 화면 보시죠.
네, 뭔가 숫자가 많아서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제가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5천만 원이 없던 그전에는 없던 소득이 발생을 했지만 그렇죠. 5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이 나오느냐? 결론은 630만 원입니다. 네, 5월 달에 15.4% 이외에 630만 원 지방소득세는 이제 별도로 하고요. 예. 국세만 63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계산법을 조금 알아두면 좋거든요. 네, 궁금해요. 네,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요. 이분은 이미 15.4% 이제 국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우선 해놨는데 14% 원천징수가 됐습니다. 그 5천만 원에 대한 14%가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미 700만 원은 기중에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63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그 630만 원은요, 임대소득분, 그러니까 사업소득 으로 이미 1,900만 원가량을 매년 내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합산하더라도 700만 원을 기준에 내서 630만 원만 5월 달에 더 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나왔는데 1,900만 원 정도는 이미 냈기 때문에 630만 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이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세금은 정말 이게 그 경우마다 너무 다르고 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금융소득, 사업소득해서 두 가지로만 나와 있지만 맞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소득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머니클래스를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화면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이 내용까지 설명을 들으면 네.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들었는데 630만 원? 그래도 나 이해 안 된다 네.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5천만 원까지는 이미 15.4% 그러니까 국세로는 14% 원천징수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산되더라도 사업소득을 1층에 이미 깔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900만 원씩 세금을 내셨는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은 제외하고 여기서 잘 드셔야 돼요. 2천만 원을 제외하고 3천만 원만 그 위로 올라갑니다. 초과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돼도 2천만 원까지는 네, 14%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이 전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초과분만 추가 과세가 되고요. 네. 2천만 원까지는 또 이렇게 분리과세 된 금액만큼 차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2교시, 3교시 이어지는 내용 좀 더 들으시면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이해가 된다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1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